고양이를 보며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뚠뚠이일까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포동포동한 살집, 여유로운 발걸음,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 조용한 살인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고양이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약속컨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료 한 톨 한 톨을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어떻게 하면 길고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집 고양이들은 야생 조상들과 비교하면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냥할 필요가 없죠. 밥그릇은 늘 가득 차 있고 가장 큰 모험이라곤 소파에서 냉장고까지 가는 것뿐이니까요. 바로 이 편안한 삶이 큰 소리로 말하기 꺼려지는 하나의 전염병, 즉 고양이 비만 전염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양이 비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통통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고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의사들은 다르게 봅니다. 의학적으로 비만은 심각한 질병이며 동물의 체중이 이상적인 체중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뼈대가 굵어서 그래요라는 변명은 제발 잊어주세요. 고양이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편리한 신화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고양이의 이상적인 체중이 5kg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단 1kg의 추가 체중도 이미 그 20%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사람이 11kg 정도 살이 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사들이 체중계의 숫자보다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체중이 하루하루 조금씩 서서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고양이를 보다 보면 통통해진 모습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용한 살인자는 이미 자신의 일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가 이미 위험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수의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갈비뼈 테스트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고양이의 가슴 부위, 즉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상적인 상태라면 얇은 지방층 아래로 갈비뼈가 부드럽게 만져져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볼 때처럼 뼈는 느껴지지만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부드러운 감각이 들어야 하죠. 하지만 만약 갈비뼈를 찾으려고 두꺼운 베개를 누르는 것처럼 상당히 힘을 줘서 눌러야만 겨우 갈비뼈가 느껴진다면 이미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갈비뼈가 아예 만져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양이가 편안하게 서 있을 때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건강한 고양이라면 갈비뼈 뒤쪽으로 허리선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양이의 몸이 둥근 통나무나 식빵처럼 일자형으로 보인다면 이는 과체중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가 진단이 우리 고양이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고양이의 과체중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우리는 종종 귀여운 통통함으로만 보지만 고양이의 몸이 얼마나 엄청난 부담을 견뎌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4kg이 적정 체중인데 5kg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1kg은 이상적인 체중의 무려 25%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80kg이라면 이것은 마치 20kg짜리 배낭을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다른 방으로 걸어갈 때조차 그 배낭을 메고 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끊임없고 지치게 하는 부담은 예외 없이 고양이 몸의 모든 시스템에 압박을 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프 한 번, 심지어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고양이에게는 더 힘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관절, 심장, 폐에 가해지는 말 없는 고통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무섭고 안타깝게도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고양이도 사람과 똑같이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비만이 바로 이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자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에 쌓인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방세포는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음식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고장나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쌓여 몸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가 평생 동안 매일 한두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엄격한 주사 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혈당 수치를 꾸준히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동물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평온했던 고양이의 삶은 어느새 매일 약을 투여하고 검사받아야 하는 의료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만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양이가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분, 바로 관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양이는 본래 놀랍도록 우아하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높은 찬장으로 훌쩍 뛰어오르거나 장난감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골격계 덕분이죠. 하지만 과도한 체중은 이러한 선천적인 조화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립니다. 단 1g의 추가 체중도 관절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연골 조직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속적인 압력 아래 연골은 얇아지고 마모되어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질환을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창가에 예전처럼 한 번에 뛰어오르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거나 단계를 밟아 겨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놀지 않고 잠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만성 통증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체중이 고양이에게서 움직임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이 중요한 엔진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째, 살이 찌면 몸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펌프가 거대한 집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부하가 걸려 고장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방은 피부 아래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쪽, 특히 흉곽에도 축적되어 심장과 폐를 말 그대로 압박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폐가 숨을 들이쉴 때
완전히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고양이는 시원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장난감을 잠깐 쫓아다닌 후에도 반려묘가 개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증상입니다. 비만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고양이는 숨이 차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덜 움직이면 또 다시 살이 찌는 거죠. 이 악순환은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고양이 지방간이라는 무서운 진단명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지방간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질병은 고양이의 과체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상태 중 하나입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병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 고칼로리 식단에 익숙해져 통통해진 고양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식사를 중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 새로운 반려동물의 등장, 단순한 질병 등 원인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당황하여 자신의 지방 저장고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간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지방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 지방으로 꽉 막혀 중요한 기능을 멈추고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살찐 고양이가 단 며칠, 심지어 이틀에서 사흘만 밥을 먹지 않아도 이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간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안타깝게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반려동물 안에 있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아주 사소한 일도 그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전이나 당뇨병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고양이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자기관리, 즉 그루밍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동물입니다. 털을 핥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 관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털과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과체중이 되면 신체적으로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늘어진 뱃살과 지방층 때문에 몸의 여러 부분, 특히 꼬리 밑동의 등이나 꼬리 아래 부분까지는 도저히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부위의 털은 엉키고 뭉쳐 딱딱한 털 덩어리가 됩니다. 그 아래 피부는 습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하면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심한 가려움증과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본래라면 완벽하게 깨끗해야 할 당신의 고양이는 자신의 몸이 스스로에게 감옥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엉킨 털을 가진 채 살아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해롭고 널리 퍼진 미신 하나를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배부른 고양이가 행복한 고양이다라는 생각이죠. 밥그릇이 늘 가득 차 있고 고양이가 소파에 느긋하게 누워 있다면 우리는 흔히 고양이가 최고의 젠 상태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비만은 흔히 무기력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동반합니다. 전에 관절 통증과 호흡 곤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심지어 고통스러워집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즐거움, 햇살을 쫓는 행복, 수직 공간을 탐험하는 호기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죠. 삶은 소파 밥그릇 화장실이라는 단조로운 경로로 축소될 뿐입니다. 음식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즐거움이 되고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양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지루함과 움직일 수 없다는 무기력감 때문에 먹게 되고
과체중은 다시 고양이를 더욱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고양이의 진정한 행복은 끝없이 주어지는 먹이가 아닙니다. 활발한 움직임, 신나는 놀이,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고양이답게 살아갈 자유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비만은 이 모든 것을 고양이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경우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묘의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실수는 바로 과도한 먹이 공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양이를 볼 때마다 녀석이 항상 배고파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녀석은 우리 다리에 몸을 비비고 빈 밥그릇 앞에서 애처롭게 야옹거리며 세상 모든 슬픔을 다 가진 듯한 커다란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사료를 한 움큼 더 주고 또 한 움큼 더 줍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때 종종 적정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과하게 주기 쉽습니다. 사료 제조업체들이 포장지에 일일 권장량을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평균적인 활동량을 가진 반려묘를 위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권장량을 무시하고 눈대중으로 사료를 줍니다.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그 눈은 거의 항상 권장량보다 더 많이 주도록 잘못 이끌곤 합니다. 선의로 주어지는 단 한 조각의 추가적인 음식도 결국 질병으로 향하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됩니다. 고양이의 과체중, 나아가 비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자율급식입니다. 이는 건사료 그릇에 사료가 24시간 내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집사와 고양이 모두에게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원하는 시간에 야생에서처럼 소량씩 자주 나눠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고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지루함과 무료함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심심할 때 무엇을 할까요? 맞습니다. 밥그릇으로 향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바삭거리는 사료 알갱이가 유일한 오락거리가 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배고픔과 포만감 조절 능력을 완전히 흐트러뜨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식탁에 항상 사탕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어느새 손이 무심코 또 다른 사탕을 집어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고양이에게 이 방식은 비만으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지름길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 식탁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의 고양이요. 녀석은 옆에 앉아 앞발을 당신의 무릎에 올리고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특유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신의 손은 저절로 움직여 접시에 있는 치즈 한 조각, 소시지 또는 다른 맛있는 것을 녀석에게 건네주려 하죠. 익숙한 풍경이죠. 우리는 고양이의 이런 구걸 행위를 그저 배고픔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는 굶어 죽을 지경이라서 먹이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당신이 먹는 맛있는 음식이 뭔지 그저 궁금할 뿐이죠. 둘째, 이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학습된 습관 같은 겁니다. 셋째, 이건 순전히 고양이의 교활함이에요. 충분히 애처롭게 쳐다보면 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녀석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조작에 넘어가면 우리는 고양이에게 불필요하고 종종 해로운 칼로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을 부추기게 됩니다. 고양이는 맛있는 것과 관심을 얻으려면 구걸해야 해라고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순환은 갈수록 끊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칼로리 폭탄이자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특별한 간식용 사료, 스틱 혹은 치즈 한 조각을 줄 때 종종 이런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칼로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몸무게 4-5kg의 고양이에게 작은 간식 하나는 사람에게 햄버거 하나를 먹는 것과 맞먹는 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단 외에 매일 햄버거 하나를 더 드시겠어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에게 바로 그런 배부른 잔치를 매일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은 간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깃털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는 것,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는 것,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간식이 질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고양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무엇을 먹이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료가 똑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슈퍼마켓에 가든 눈에 띄는 저가형 사료 패키지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그 저렴함 뒤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료들의 주성분은 보통 곡물입니다. 옥수수, 밀, 콩 등이 대표적이죠. 고양이는 본래 육식동물입니다. 이들의 소화 시스템은 동물성 단백질, 즉 육류를 소화하는 데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곡물의 풍부한 다량의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방으로 변환되어 몸에 축적됩니다. 본질적으로 저렴한 사료는 고양이에게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빵이나 면 요리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배부른 듯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군살만 엄청난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성분표 첫머리에 육류 함량이 높은 사료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싸움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현대 집고양이들은 그야말로 소파 위에서 생활하는 게으른 운동선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야생 조상들은 하루 대부분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보냈습니다. 먹이를 추적하고 영역을 순찰하며 때로는 포식자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죠. 이 모든 활동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고양이들은 어떤가요? 하루에 무려 16-18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잠깐 잠에서 깨어나면 중요한 여정을 떠나죠. 소파에서 밥그릇으로, 밥그릇에서 화장실로,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는 게 고작입니다. 이들의 최대 신체 활동이란 잠에서 깬 후에 기지개 켜기나 햇빛이 만들어낸 반점을 쫓아 짧게 달려보는 것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 여기서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는 많은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생명활동에 쓰이고 남은 에너지는 몸이 미래를 대비해 지방으로 축적하는 것이죠. 충분한 신체 활동이 없다면 아무리 좋고 균형 잡힌 사료라 할지라도 권장량보다 조금만 더 먹여도 살이 찌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왜 그렇게 밥그릇에 자주 가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항상 배가 고픈 걸까요? 사실 고양이가 밥을 먹는 이유 중 상당수는 단순히 심심해서입니다. 고양이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보호자는 출근하고 집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냄새도 없고 움직이는 물체도 없고 사냥 본능을 자극할 만한 어떤 도전도 없죠. 만약 이 동물에게 충분한 자극이 없다면 먹이는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되고 긴 기다림을 달래는 수단이 됩니다. 밥그릇에 다가가 사료를 아삭아삭 씹는 소리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나마 일어나는 사건인 셈이죠. 그래서 고양이의 생활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선반, 숨숨집, 높은 캣타워 같은 수직 공간은 고양이가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안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닥에서 굴리며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 먹이가 나오는 똑똑한 퍼즐, 장난감 등은 고양이의 두뇌를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호자의 관심과 함께하는 놀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심심한 고양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단계는 바로 수의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절대 보호자 임의로 고양이에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마세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과체중이 호르몬 불균형 같은 다른 질병의 증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진찰을 하고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만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한 체중 감량을 위한 적절한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문가뿐입니다. 너무 급격한 식단 제한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사는 특별한 처방식 사료를 추천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체중 감량 계획을 세워줄 것입니다. 병원 방문은 결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여러분 고양이의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엄격한 관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대충이라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량컵이나 주방 저울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급여량을 정확히 계산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이 양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료량을 아침에 한꺼번에 계량한 후 하루 동안 여러 번으로 나눠서 급여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퇴근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급여하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고양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식탁에서 주는 음식은 완전히 금지하고 간식의 양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만약 꼭 간식을 주고 싶다면 저칼로리 수의사 처방 간식을 선택하고 그 간식의 칼로리를 반드시 하루 총 급여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규율과 정확성, 이것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비결입니다. 타고난 사냥꾼 본능을 가진 고양이에게 단순히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매 식사 시간을 즐거운 모험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료를 너무 빨리 먹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자극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터랙티브 사료 그릇이나 장난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멍이 뚫린 공 모양의 장난감을 이용해 고양이가 발로 굴릴 때마다 사료가 조금씩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칸막이나 뚜껑이 있는 특별한 퍼즐 보드를 활용해 고양이가 직접 먹이를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전용 제품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료 알갱이를 집안 곳곳에 숨겨두면
고양이가 직접 찾아다니며 먹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란판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 계란판 칸칸이 사료를 넣어주면 고양이가 발로 사료를 끄집어내면서 순식간에 삼키는 대신 천천히 먹게 될 거예요. 이런 놀이 방식은 단순히 비만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고양이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은 곧 삶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 없이는 어떤 다이어트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우리 고양이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사냥 본능을 깨우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혼자서 놀아야 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가장 좋은 장난감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장난감입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활동적인 놀이 시간을 두세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어떤 고양이에게는 잡히지 않는 레이저 포인터의 점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에게는 새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깃털 막대 장난감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바스락거리는 공이나 쥐 모양 장난감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놀이는 사냥감 잡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고양이가 장난감을 잡았다고 느끼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놀이 시간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감을 놀라울 정도로 강화하여 고양이를 더욱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이 비만의 가장 큰 위험은 당뇨나 관절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사랑 과도하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우리는 반려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며 우리 손으로 직접 문제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엄격한 식단과 추가 간식을 거절하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음식을 달라고 조르는 고양이가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칼로리 높은 간식 대신 10분간의 장난감 놀이가 최고의 특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이 비만은 귀여운 특징이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단, 활발한 놀이,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통통한 아이를 건강하고 활기찬 동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려묘의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특별한 비법이나 고양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